드디어 김승섭 사회역학자가 쓴 아픔이 길이 되려면 정의로운 건강을 찾아 질병의 사회적 책임을 묻다의 발표를 맡은 박지원 최지민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챕터는 첫 번째, 당신은 거미를 본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낙태를 금지하면 벌어질 일들에 관하여, 세 번째, 불평등한 여름, 국가의 역할을 묻다, 네 번째, 해고 노동자에게 국가란 무엇인가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챕터는 제가, 세 번째와 네 번째 챕터는 최지민 님이 맡아 발표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사회역학이 무엇인지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역학은 과연 무엇일까요? 물체의 운동을 연구하는 역학이나 천체들의 움직임을 분석해 점을 치는 역학과 달리 우리가 오늘 이야기해볼 역학은 한자 전염병 역자를 쓰는, 즉 질병의 원인을 찾는 학문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역학조사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역학 연구는 인구 집단의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합니다.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고 노동자가 벤젠에 노출되면 백혈병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알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유행할 때나 시멘트 공장 지역 주민들이 단체로 폐렴에 걸렸을 때도 역학조사를 합니다. 이 병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아내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저자 김승섭은 사회역학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앞서 말한 흡연과 벤젠 노출과 같이 사별과 사회적 고립과 고용 불안이 인간의 몸을 해칠 수 있다는 연구 가설을 탐구하는데 책 아픔이 길이 되려면은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거미를 본 적이 있나요?를 통해 사회역학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0세기 의학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1928년 발견된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은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수많은 목숨을 살린 기적의 약이 되었습니다. 18세기 후반 천연두 발생을 막기 위해 에드워드 제너가 시작한 예방접종은 세계로 퍼져나가 1980년 WHO가 천연두 박멸을 선언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1950년대 이후로 고혈압이나 암과 같은 만성질환에 대한 이해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깊어졌고 간편한 진단법과 획기적인 치료법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평균 수명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한국 여성 기준으로 1970년대 65.5세였던 평균 수명이 불과 40년이 지난 2010년대에는 84.0세로 무려 18.5년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현대의학이 발전하면 그래서 더 정확히 질병을 진단하고 더 효과적으로 치료하게 된다면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자는 이 점에 의문을 품습니다. 과연 현대의학의 발전만으로 우리는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와 같은 의문점을 한 논문에서 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Epidemiology and the Web of Causation. Has anyone seen the spider? 한국어로 역학의 원인의 그물망, 거미를 본 적이 있는가라는 논문입니다. 김승섭 교수와 마찬가지로 이 논문을 쓴 크리거 교수는 의학의 발달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질병의 원인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크리거 교수는 왜 갑자기 거미를 찾고 있는 걸까요? 1960년대부터 역학 교과서에 등장한 원인의 그물망은 질병의 원인을 설명하는 유력한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2형 당뇨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노화, 가족력, 고혈압, 과체중까지 다양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원인들로 질병이 발생하는 과정을 비유하며 역학 연구들은 Web of Causation, 즉 원인의 그물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지요. 크리거 교수는 그 지점을 파고들어 왜 사람들이 그 원인의 그물망이 마치 처음부터 주어지는 것인 양 생각하는가 하고 의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사회적 환경은 주어진 고정물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토대 위에서 형성된 것인데도 왜 질병의 원인을 항상 개인 차원의 고정된 요인으로만 가정하는지 질문한 것입니다.
그물망처럼 얽힌 여러 원인들로 인해서 사람이 아프다면 그 그물망을 만든 거민은 무엇이고 또 누구일까요? 우리는 그 그물망을 엮어낸 역사와 권력과 정치에 대해 물어야 하고 좀 더 간결하게 말하자면 질병의 사회적, 정치적 원인을 탐구해야 한다고 크리거 교수는 말합니다. 마침내 이런 고민을 공유하는 일군의 학자들이 2000년 이 분야의 첫 교과서 사회역학을 출판하게 됩니다. 질병을 발생시키는 원인의 원인인 사회적 요인을 탐구한다는 뜻에서 사회역학이라 부른 것입니다. 이제 사회역학이 무엇인지 아셨으니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거미를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다뤄볼 챕터는 바로 낙태를 금지하면 벌어질 일들에 관하여입니다. 여태껏 우리는 낙태에 관한 이슈를 다룰 때 태아의 생명인가 혹은 누군가의 선택권인가를 쟁점으로 첨예하게 논쟁해왔습니다. 오늘은 그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한쪽의 주장을 옹호하기보다는 사례를 통해서 법이라는 거미가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래 보시는 사진은 여성들이 법적으로 낙태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거리에까지 나와 시위를 하게 되었는지, 루마니아의 사례를 통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66년 루마니아에서는 출산율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위기를 느끼고 디크릿 770이라고 불리는 낙태 금지법을 제정합니다. 이 법은 23년간 지속되면서 루마니아 사회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크게 세 가지 결과를 말해줍니다. 첫째 이유는 그래프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의 파란 점선은 낙태 금지법을 시행한 루마니아의 출생률이고 또 빨간 점선은 낙태 금지법을 실시하지 않은 불가리아, 헝가리, 러시아 세 나라의 평균 출생률입니다. 왼쪽 빨간 세로실선이 낙태 금지법을 시행한 해인데요. 그 수치가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고 낙태 금지법이 철폐된 이후로는 주변 국가의 출생률을 밑도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디크릿 770이 낙태뿐만 아니라 피임 제한까지 포함했다는 점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위험한 방법으로 유산을 선택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낙태 금지법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려고 한 시도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사뭇 달라 보이지만 한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여느 나라도 마찬가지로 낙태에 대한 국가의 입장이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급격하게 변해왔다는 연구가 있어 왔습니다. 1963년부터 시행된 산하 제한 정책에서 낙태는 음성적으로 활용된 효율적인 수단이었으며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본격화된 시점부터 정부 차원에서 낙태를 저출산의 주범으로 지목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둘째, 루마니아 고아원 등의 시설에서 자라나는 아이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우회로를 찾지 못한 여성들은 결국 원치 않은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은 영양 결핍에 시달리게 되고 유아 사망률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셋째, 모성 사망비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모성 사망비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이후 7주 이내에 사망하는 여성의 수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의사로부터 안전한 수술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많은 여성들은 음지에서 불법 시술을 했고 이로 인해 여러 합병증을 앓으면서 매년 500여 명이 출혈과 감염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루마니아의 모성 사망 건수가 주변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 자체의 모성 사망 추이를 보더라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 점선이 모성 사망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낙태 금지법이 시행되고 꾸준히 증가하다가 낙태 금지법이 철폐되었을 때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 보이시나요? 조출생률인 파란 점선과 함께 봤을 때 출생률의 감소에도 모성 사망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낙태 금지법이 모성 사망비를 높이고 있음을 설명해 줍니다. 루마니아가 아니더라도 유산과 관련된 산모 사망률은 전 세계적으로 높습니다. Unsafe Abortion, the Preventable Pandemic, 즉 위험한 유산, 예방할 수 있는 전염병이라는 논문에 의하면 낙태는 에이즈와 함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법적인 제약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안전하지 않은 임신 중절을 경험하는 여성의 수가 매년 2천만 명에 달하며 무려 97%는 개발도상국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6만 8천여 명의 여성이 사망하고 있다고 하니 저자가 낙태를 전염병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납득이 가실 것입니다. 또한 PPT에서 제시한 표를 참고하시면 논문에서는 불법 시술을 찾는 것 외에도 40여 가지의 안전하지 않은 낙태 방법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계단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니팅 니들, 즉 바늘로 찌르기도 하고 옷걸이를 사용하기도 하고 아프리카의 경우 말라리아의 약을 비롯한 여러 약을 다량 복용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방법은 태아를 위험하게도 하지만 임신한 여성의 몸 역시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 논문이 제시하고 있는 키 메시지에서 인공 임신 중절이 합법적이고 안전하고 접근성이 좋아졌을 때 여성의 건강은 급격하게 향상되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볼 법합니다. 우리는 낙태금지법을 통해 기술의 부재보다는 엄격한 법의 집행으로 사람이 아프게 되는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법과 제도를 꾸준히 공부하고 더 나은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그럼 다음은 최지민 님께서 발표를 이어나가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두 번째 발표자 최지민입니다. 다음으로 불평등한 여름, 국가의 역할을 묻다 챕터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챕터에서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가 누구이며 정부는 그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에 다루고 있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재해 중 하나가 폭염이지만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들은 거의 모두 사회적 취약계층에만 속한다고 합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해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는 사람들, 에어컨 없이 지내는 사람들이 일반인에 비해 사망할 위험이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 클리넨버그 교수가 시카고 폭염 당시 노스 라운데일과 사우스 라운데일 지역을 비교 분석했을 때 노스 라운데일은 10만 명당 40명, 사우스 라운데일은 10만 명당 4명으로 10배의 차이가 나는 사망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공동체의 와해였습니다. 더 높은 사망률을 기록한 노스 라운데일에서는 골목마다 마약을 파는 사람들이 있고 도시 공간이 폐허이며 범죄율이 높아서 불안한 치안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외출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이웃의 위급한 상황에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즉 공동체의 와해가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저자는 책에서 쿨링센터 지정이 시카고의 폭염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카고 폭염 참사 4년 뒤 비슷한 폭염이 찾아왔을 때 시카고 시장은 비상기후 대응 전략을 작동시키고 폭염 중앙 통제센터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을 에어컨이 작동하는 쿨링센터로 지정했고 주민 누구나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러자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기존의 700명에서 110명으로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즉 쿨링센터의 운영은 사회적 취약계층, 에어컨 없이 지내는 사람들 그리고 와해된 공동체 사람들이라는 주요 폭염 피해자들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막아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이와 비슷하게 노인정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년 8월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그늘막과 인공안개 분무장치인 쿨링포그를 약 2,900곳에 설치, 운영해 폭염에 대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2010년 기준 빈곤층 가구 중 60% 이상이 만성질환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통계, 그리고 2019년 기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기초자치단체가 여전히 140여 개에 이른다는 실태를 고려한다면 불평등한 여름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책은 당연히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는 일, 그리고 빈곤층 가구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정책이 될 것입니다. 재난 불평등이란 무엇일까요? 앞서 본 불평등한 폭염 피해와 같은 현상을 재난 불평등이라고 합니다. 책 재난 불평등의 저자인 존 C. 버터는 재난 불평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부자는 재난으로부터 멀리 피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빈곤의 덫에 갇히거나 더 안쪽으로 더 깊숙이 미끄러져 들어간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재난은 폭염뿐만 아니라 지진과 전염병과 같은 문제에도 해당됩니다. 이러한 재난 불평등을 살펴볼 때에는 재난이 미치는 영향을
건강, 소득, 생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재난 불평등에 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재난 불평등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2020년 3월 24일 BBC에 따르면 스페인 요양원에 고령자들이 버려진 채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이 코로나19로 요양원을 떠나버렸기 때문인데요. 그중 일부는 침대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고령자들이 코로나라는 재난 상황 속에서 사회적 약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영국 통계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확률을 조사한 결과 흑인은 백인의 1.9배의 사망 확률을 나타냈고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출신 사람들은 백인의 1.8배 사망 확률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에 대해 주거 환경, 도시와 농촌 격차, 소득, 교육 수준이 이에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인종 간 피해의 차이도 재난 불평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요? KBS 여론조사 결과 코로나 사태로 월 소득 200만 원 이하에서는 40% 정도가 소득이 매우 줄었다라고 답했지만 7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소득이 매우 줄었다는 응답이 13%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현 코로나 사태와 그로 인한 재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과 취약층에 찾아가는 무료 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가정 형편을 겪을 만한 저소득층에게 한시 생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등의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 상황 속에서 무더위가 오게 된다면 코로나로 인한 재난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쿨링센터나 무더위 쉼터 같은 곳이 모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전염병으로 인해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는 데 이전과는 다르게 좀 차질이 생길 것이고 사람들도 외출을 꺼려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덥지만 에어컨이 없는 형편의 사람인 경우 건강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과 무더위의 재난이 동시에 올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해고 노동자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쌍용자동차 부당해고 사건에 관한 챕터입니다. 먼저 이 챕터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용어인 PTSD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PTSD,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사람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 발생할 수 있는 정신, 신체 증상들로 이루어진 증후군을 말합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는 경영 부실로 인해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을 대량 정리해고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이르기까지 노동자들은 이 부당한 해고에 맞서 지속적으로 싸웠습니다. 이렇게 파업 시위를 일으키는 동안 노동자들의 몸과 마음은 계속해서 다쳐갔습니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건강연구에 따르면 2009년 파업에 참여했던 쌍용자동차 노동자 208명 중 PTSD를 앓는 사람이 105명으로 약 50.5%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높은 것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걸프전 당시 군대에서 전역한 쿠웨이트 군인의 PTSD 비율이 24%였습니다. 쌍용차 해고가 일으킨 파장은 전쟁보다 훨씬 더 큰 50.5%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해고된 이후 자영업, 일용직, 보험 판매직과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노동자들은 살아가기 위해 65%가 생명보험을 해약하고 83%가 적금을 해지해서 그들 스스로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안전장치조차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생계를 잃었고 이로 인해 PTSD 증상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29명이 뇌출혈로, 심장마비로, 당뇨 합병증으로 죽어갔고 많은 수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자살을 고민하거나 자살하게 되었습니다. 쌍용자동차 해고 사태가 보여주는 것은 비단 회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국가는 해고 노동자에게 적절한 취업 상담이나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했고 사회적 안전망 역시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고 노동자의 삶의 질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해고 노동자를 위해서 국가는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을까요? 저자가 제시하는 답은 적극적인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국가가 투자하는 것입니다. 실업률이 증가하면 자살률이 증가하는 현상은 상당히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데이비드 스터클러 교수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웨덴에서는 경제위기 이후 노동자의 10%가 직장을 잃었음에도 자살률이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이는 바로 적극적인 취업 프로그램 덕분입니다.
스웨덴에서는 노동자가 실직하면 30일 이내에 정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자를 위한 개인별 활동 계획을 작성하고 6주에 한 번씩 직업 트레이너가 구직 활동 방향을 상담하는 적극적인 취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원센터 프로그램 매니저는 기업과 협력해 해고 노동자를 위해 일자리 창출 기회를 틈틈이 찾아낸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버림받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OECD의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에서 매년 인구 1명당 100달러를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추가적으로 투자하면 실업률 1% 증가에 따른 자살률을 0.4%로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해고 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경영 악화로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해고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5월 29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에서 30, 40대 남녀 직장인을 대상으로 퇴사 불안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최근 회사의 사정 등으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퇴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응답이 76.4%를 차지했습니다. 즉 직장인을 10명 중 7명 이상이 코로나로 인해 퇴사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고용노동부 4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4월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도 역대 최대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4월 말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의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때문에 권고사직이나 해고, 계약 해지를 당했다는 응답이 평균 5.5%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실직 불안뿐만 아니라 실제 실직률 역시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보자면 아시아나 KO에서는 항공업계가 큰 타격을 받으며 직원 여러 명을 정리해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은 이러한 정리해고에 대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동자 측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4월 한 달만 유급휴가를 보낸 뒤 이후 무기한 무급 휴직이나 희망퇴직에 동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고될 수 있다는 조건이 달렸다고 합니다. 결국 500명 가까운 직원 중 120명은 희망퇴직에 360명은 무기한 무급 휴직에 동의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또 하나의 문제에 마주했습니다. 정리해고에 대한 농성조차 농성장이 인도를 막아 시민통행을 방해한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종로구 내의 24시간 상주시설은 위험하다라는 비판으로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는데 또다시 코로나로 인해 그들의 일자리를 돌려달라는 시위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쌍용차 사태와 같이 되지 않도록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은 그들의 외침이 닿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정부의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위기 대응반을 꾸려서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이들을 대상으로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타임스에 따르면 정부는 직원을 해고하지 않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라는 국가재난 상황에서 해고당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정부는 내년부터 저소득층 구직자,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실업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의 보호망이 잘 확보되어서 고용이 안전한 사회로 발돋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